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식민사관 논쟁 관련해서 세 번째 유튜브로서 이 식민사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가 됐고 그 식민사관의 논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민사관이 맨 처음 조선 반도사 편찬 사업이라고 일본의 중추원, 일본의 국회이죠. 일본의 중추원에서 조선 반도사라는 편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조직이 됐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수회는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역사 편찬 방식을 그대로 따서 하는 건데 여기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938년부터 무려 18년간에 걸쳐서 35억 원의 조선사라는 걸 대작을 간행을 하게 된 거죠. 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조선사료총관, 조선사료집진 이런 사료와 고문서를 또 같이 이쪽에서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25년에 생긴 조선사 편수회가 조선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자, 이 조선사라는 게 뭐냐? 원래 우리 민족 각자들 중에서 박근식, 신채호, 정인보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박은식 선생님이 쓴 한국 통사가 한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한국 통사에 맞서는 걸로 조선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조선사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냐면은 원래 고려사가 고려시대가 이미 끝난 다음 조선시대 세종하고 문종 때 고려사라는 걸 편했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조선사를 만든다. 이래서 조선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식민사관을 적용한 책자들이 많이 나왔죠. 청구학회를 운영했습니다. 청구학회. 이게 1930년에 경성제대 교수들, 조선사 편수위원들, 그리고 조선총독부 관리들이 하나가 총망라해서 역사학술지를 만든 거죠. 그래 역사학술지가 계속 그 이후로 나왔고 이 역사 연구는 결국 나중에 전쟁 후반기에 돌입해서는 연구보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군대를 보내고 군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서 해방 이후에 식민사관을 어떻게 하면 청산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죠. 당연히 나오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일제시대 때는 이런 식민사관에 의해서 한국의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식민사관을 청산해야 된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과거에는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 때는 활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안재홍, 문일평 이런 분들이 개성을 쭉 이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이 두 파로 갈리는데 하나는 이게 제야 역사학자들입니다. 1980년대에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는데 제야 역사학자하고 강단 사학자들은 교수이면서 강의를 하면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통 강단 사학자라 하고 제야 역사학자는 교수 아니면서 그냥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을 제야 사학자라고 하는데 이 식민사관을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계속적으로 식민사관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들은 민족주의 강단 사학자뿐만 아니고 제야 사학자들 두 부류가 같이 식민사관을 비난을 했죠. 그런데 이 식민사관을 그래도 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식민사관이 일제 이후에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이 근대화된 건 뭐냐? 일제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100%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는 마당에서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나중에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공정론이라는 걸 끄집어냅니다. 일본과의 역사학의 논쟁뿐만 아니고 중국과의 역사 전쟁도 이 동북공정론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동북공정론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고구려사를 중국에 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남부를 일본과 연결시켜서 동북공정에서는 의미를 해석을 했고, 단군을 북방 퉁구스의 민족의 전설로 동북공정에서는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 어떻게 보면은 식민사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도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동북공정은 중국이 중하라는 걸 자기네들 역사 체계를 잡기 위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서북공정, 그리고 몽골 지역에는 북방공정,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는 서남공정, 베트남 지역에는 남방공정, 그리고 고구려 지역에는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자기네들 역사를 확대 해석한 겁니다. 이런 중국의 동향, 그리고 일본의 동향, 일제시대 때 처음에는 민족주의 사학자로 있다가 나중에 민족주의 사학에서 약간 변질된 사람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남선 씨 같은 경우에는 불합문화권을 주장했는데, 이게 바로 내선일체론과 만선사관과 부합한 친일사관으로 나중에 약간 변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사관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민족주의 사관이고, 이 민족주의 사관에서도 강단사학자와 제야사학자 간에 다소 이제 의견이 충돌돼서 여러 가지 학설이 또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민사관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식민사관의 목적이 뭡니까? 미개한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됐다는 게 그게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우리는 식민사관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히려 일본이 1910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올가미를 씌워놓은 덫에 우리가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 대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도 논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내재적 발전론. 둘 다 타율성과 정체성에 대항하는 논리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맹아론, 자본주의 싹이 이미 트고 있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이죠. 이걸 발전시켜서 내재적 발전으로 하고 있고, 또 공리공담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공리공담, 그러니까 싸움만 하고 있다. 불필요한 것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선시대 후반기에 실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학 내용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논리를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고, 또 사대주의에 맞서서는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의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식민사관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조금 엇박자가 난 게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한 건데, 환단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1979년에 발표가 됐는데 1911년에 개연수라는 사람이 적었는데 이걸 1919년에 발표를 했는데, 환단곡이 보면은 한국, 단군, 조선, 또 과거에 고조선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중국의 중남부 지역까지 지배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문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또 이게 반일 감성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환단고의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한 소설 같은 책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제야 사학자들한테서.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어느 정도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주지 못해서 오히려 식민사관에 대항하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이 환단고기 책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환단고기 책자는 원래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우리 이미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 같은 책이나 한국통사 보면은 단군시대의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중국의 많은 영토를 우리 한국이 당시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 보기는
우리 후손들한테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어떤 보상 심리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역사학에서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걸 역사학계의 주류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치부를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중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중죄로 기소된 사례가 일본의 수백 배가 되고, 무고 건수도 일본의 수백 배가 되고, 보험 사기 미국의 100배가 되고, 정부 지원금이 2018년에도 3분의 1이 사기로서 낭비가 되고, 이런 우리 사회에서 거짓과 유선이 너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과 유선이 가짜 뉴스 폐해로 나오고 이와 같은 풍조가 역사학회도 만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짜 풍조, 가짜 뉴스 이런 풍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토지 조사 사업으로 총독부가 40%를 토지를 소유했다고 우리나라 교과서까지 등장하는데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얘기라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해방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자기 토지를 뺏겼다면 전국적으로 군청이나 법원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하나 실증적으로 고증해야 될 부분을 고증을 하면서 식민사관을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식민사관이 지금까지 생겨났던 과정과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민족주의 사관이 어느 정도 지금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식민지 논쟁이 21세기 IT 시대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